회사 회식 자리에서 나는 인사팀 이사님께 내 승진 발령 서류를 보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9주 전에 보냈어요. 박 부장님이 서연 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하던데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럼 부장님이 왜 그 서류를 숨겼는지는 말씀 안 하셨나 보네요. 그녀의 미소가 순간 사라졌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무도 진실을 숨기려 하지 않을 때 진실은 이상할 만큼 쉽게 새어나온다. 서로를 겨우 견디는 사람들 사이의 침묵을 식기 소리와 잡담이 채우고 있던 그 사무실 회식 자리에서 내 젓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던 중 그대로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를 들었다. 그 말은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다투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저 인사팀 이지은 이사님이 무심코 던진 말이었다. 아, 지난 9월에 보내드린 승진 패키지 부장님이 검토 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다였다. 스쳐 지나가는 말. 아마 이사님 자신은 2분도 안 돼 잊어버렸을 그 한 문장이 나도 모르는 사이 멍들어 있던 곳을 누군가 손가락으로 꾹 누른 것처럼 나를 강타했다. 나는 그 승진 서류를 65일 동안 기다려왔다. 내 상사인 박진우 부장은 4번이나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그게 자신을 짜증나게 하는 일인 양 인사팀이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신경을 긁는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믿었다. 마치 정비사에게 차를 맡기듯 그를 신뢰했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들이 뭘 하는지는 알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인사팀에서 이미 서류를 보냈다는 말을 듣자 내 안에 무언가가 순식간에 변했다. 분노도 충격도 아니었다. 텅 빈 방에 불이 켜지듯 조용하고 갑작스러운 명료함이었다. 나는 테이블 저편에서 누군가 한 농담에 모두가 웃는 동안 머릿속으로 그 순간을 되감으며 앉아 있었다. 내 접시의 음식은 차갑게 식어갔다. 허브로 구운 한우의 냄새가 값비싼 향수 냄새와 뒤섞이고 광택나는 바닥을 스치는 종업원의 구두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내 가슴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깨달음 외에 다른 것에 정신을 고정시키려 했기에 모든 세세한 것들이 기억난다. 박 부장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 오해가 아니었다. 타이밍이 나빴던 것도 아니었다. 왜? 나는 바로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스스로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물을 길게 한 모금 마시고 테이블 건너편의 그를 지켜봤다. 그는 듣지도 않은 농담에 소리내어 웃고 있었다. 의자를 뒤로 살짝 젖혀 뒤로 지나가는 사람을 짜증나게 할 만큼만 기울였다. 그는 항상 연기하듯 웃었다. 조금 과하게 큰 소리로, 조금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마치 농담에 대한 반응보다 관심이 더 필요한 사람처럼. 그때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 쉽다는 이유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궁금해졌다. 회식이 어색한 휴식 시간으로 접어들고 테이블의 절반이 핸드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디저트 코너 근처를 맴돌던 인사팀장 이지은 이사님 쪽으로 걸어갔다.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무엇을 물어볼지도 몰랐다. 그저 그녀가 내게 직접 명확하게 다시 말해주는 것을 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서연 씨, 새로운 조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일 텐데. 나는 미소로 답하지 않았다. 조건이요? 박 부장님은 인사팀에서 아직 작업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녀의 표정은 바로 바뀌지 않았다. 천천히 변했다. 처음엔 혼란, 그 다음엔 걱정. 작업 중이라고요? 아니요, 9주 전에 전부 확정했어요. 제가 전체 패키지를 이메일로 보내고 임원분들 참조로 넣었는데요. 부장님이 말을 안 해줬군요. 그 말들은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최종적이었다. 네, 나는 예상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 해주셨어요. 그녀는 마치 내게 말한 것을 후회하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아마 서연 씨에게 보여주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싶었나 보죠. 박진우 부장은 평생 무언가를 신중하게 검토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디테일에 대한 관심은 그가 믿는 가치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 목소리의 울림을 더 선호했다.
그럼에도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그녀는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떴고 나는 작은 스푼을 손에 든 채 갑자기 입맛이 사라진 유리컵 속에서 녹아내리는 초콜릿 무스를 들고 그 자리에 남겨졌다. 심장이 뛰지도 않았고 손에 땀이 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조여왔다. 밧줄이 너무 세게 당겨진 것처럼. 테이블로 돌아오는 길에 박 부장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낄 때 짓는 그거만한 표정으로 와인 리필을 받는 모습을 흘끗 보았다. 그는 편안해 보였고 자신의 거짓말이 연못에 죽은 물고기처럼 떠올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음식을 뒤적였다. 대화는 휴가 계획, 주말 여행, 내가 따라가기엔 너무 정신이 없던 그들만의 농담으로 흘러갔다. 누군가 내게 분기별 예상 실적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 목소리는 두꺼운 벽을 통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가 숨긴 서류, 그 승진 패키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인사팀은 내가 이미 그 기회를 본 줄 알았지만 그는 마치 자기 것인 양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내 안의 밧줄은 느리고 꾸준하게 뒤틀렸다. 아직 분노는 아니었다. 그저 날카로운 무언가의 조용한 시작일 뿐이었다. 마침내 계산서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늘 하던 다음엔 내가 살게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박 부장은 마치 우리가 오랜 친구인 것처럼 내 어깨를 툭 쳤다. 회식 괜찮았지?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정말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안에 무언가가 굽히지 않았다.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나는 말했다. 그는 내 말투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과 관련 없는 것은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나중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인사팀이 했던 말, 9주 전에 보냈어요라는 문장을 신발 속 작은 돌멩이처럼 계속 되새겼다. 차창 밖의 밤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바뀐 듯했다. 폭풍은 아니었다. 아직은 그저 폭풍의 예고일 뿐이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내 안의 밧줄은 더 이상 뒤틀리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매듭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아마 나 때문이었을 것이다. 탕비실 근처의 깜빡이는 형광등은 여전히 윙윙거렸고 복도에는 늘 나던 탄 커피 냄새가 떠다녔으며 같은 사람들이 평소처럼 반쯤 졸린 채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으로 향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 더 무거운 것이 느껴졌다. 마치 건물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내가 그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박 부장은 이미 책상에 앉아 한쪽 다리를 꼰 채 의자에서 천천히 돌고 있었다. 그는 항상 아무도 찍지 않는 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것처럼 앉았다. 그가 나를 보고는 나른하게 손을 흔들었다. 좋은 아침, 우리 에이스. 또 다른 기업 전사의 하루를 보낼 준비됐나? 그는 가볍게 말했지만 나는 그 밑에 깔린 날카로움을 들었다. 그는 주의를 돌리거나 상대를 무르게 만들고 싶을 때 항상 지나치게 친근한 말투를 썼다. 그만의 위장술이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응시했지만 이메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서류, 그 승진 패키지, 그가 존재하지 않는 척했던 그것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10분 후 그는 마치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떠다니듯 의자를 굴려 내 책상으로 왔다. 그가 단어를 길게 느리며 말했다. 어제 인사팀이랑 얘기했는데 아직도 자네 승진 관련해서 행정 절차 처리 중이라더군. 알잖아, 관료주의. 그는 거짓말을 할 때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게 두었다. 그가 자신만의 작은 무대를 만들게 내버려뒀다. 아무튼 그가 계속했다. 이번 주에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테니 스트레스 받지 말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9주 전에 보내셨다고 하던데요. 그는 얼어붙었다. 극적으로 영화처럼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플러그를 뽑은 것처럼 반초 동안 그러고는 눈과 어울리지 않는 미소를 억지로 지었다. 그래? 그가 가볍게 물었다. 일이 많아서 놓쳤나 보군.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금이가 있었다. 아주 작은 균열, 우리 사이에 어색하게 떠도는 불협화음이었다. 나는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날 늦게 나는 물을 마시러 탕비실에 잠시 들렀다. 이지은 이사님이 남은 음식을 데우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맞았다. 나는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그 승진 패키지를 저에게 직접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아, 물론이죠. 이미 받으신 줄 알았는데 그 문장은 쓴맛이 났다. 그녀는 핸드폰을 몇 번 두드리더니 점심 전에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녀의 이메일이 내받은 편지함에 도착했을 때 나는 파일을 열고 그저 쳐다보기만 했다. 너무나도 명확했다. 내 새로운 연봉, 새로운 책임, 몇 달 전에 이미 내 것이었어야 할 고객 전략 이사 직책, 박 부장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던 바로 그 역할이었다. 흑백으로 인쇄된 글씨를 보자 짜증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내 안에서 뒤틀렸다. 갈비뼈 사이로 퍼져나가는 팽팽한 금속성의 느낌.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었다. 이메일 스레드를 스크롤하다가 2달 전 날짜가 찍힌 최민준 대표님의 메시지를 보았다. 10월 1일 전까지 김서연 씨가 이걸 받도록 확실히 해주세요. 4분기를 힘차게 시작하려면 그녀가 필요합니다. 박 부장은 이렇게 답장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먼저 그녀와 검토하겠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분노가 아니라 명료함으로. 내 이름은 김서연. 34살이고 7년 동안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중견 디지털 마케팅 및 분석 회사인 미래 디지털에서 시니어 어카운트 전략가로 일해왔다. 2018년 실현되지 않는 약속을 위해 주 80시간을 일했던 실패한 에이전시를 막 나왔을 때 미래 디지털은 92명의 직원으로 동시에 약 55개의 클라이언트 캠페인을 처리하고 있었고 이익률이 너무 낮아 대표가 인원 감축을 고려할 정도였다. 당시 56세였던 최민준 대표님은 2003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수년간 지역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해온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2018년까지 그는 회사를 존경할 만한 규모로 키웠지만 그는 구식이었다. 모든 것이 관계 중심이었다. 고객 관리는 말을 가장 매끄럽게 하는 사람이 맡았다. 캠페인 추적은 말 그대로 스프레드시트와 직감에 의존했다. 최 대표님은 내가 분석 경험이 있고 그의 고객 참여 시스템을 밑바닥부터 완전히 재구축할 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연봉 0만 원의 나를 고용했다. 면접은 약 20분 만에 끝났다. 그는 캠페인 추적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혼돈, 놓친 마감일, 고객 불만을 보여주었다. 이 난장판을 고칠 수 있겠소? 그가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뒤덮인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물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변화를 주도하고 프로세스를 신뢰하도록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채용됐소.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간 매 분기 고객을 잃고 있소. 나는 첫 해를 사실상 모든 것을 재구축하는 데 보냈다. 캠페인 관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자동화된 고객 커뮤니케이션 워크플로우를 설정하고 모든 프로젝트 단계에 대한 명확한 책임 매트릭스를 만들고 직원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을 교육했다. 혹독한 일이었다.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주 6일 근무. 남자친구였던 민호는 곁을 지켜줬지만 겨우였다. 서연아, 넌 집에 있지를 않네. 내 얼굴을 잊어버리겠다. 하지만 2019년 중반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다. 캠페인 완료 시간은 42% 단축되었다. 고객 만족도 점수는 58%에서 91%로 상승했다. 연 매출은 170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증가했다. 최 대표님은 매우 기뻐했다. 김서연 씨, 당신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요. 연봉 1억 0만 원으로 올려주겠소. 계속 이렇게만 해줘요. 보상은 얼마든지 더 있을 거요. 나는 그를 믿었다. 내가 계속 성과를 내고 회사를 키우면
언젠가는 내가 창출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지분이나 이익 공유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그 후 4년 동안 미래 디지털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23년까지 우리는 4개의 사무실에서 243명의 직원과 함께 월 190개의 클라이언트 캠페인을 처리했다. 연 매출은 660억 원에 달했다. 최 대표님은 제주도에 별장을 사고 새 레인지로버를 뽑았다. 한 달간의 아시아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내 연봉은 1억 5억만 원으로 올랐다. 여전히 좋은 돈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나았지만 나는 회사의 모든 성장을 창출하는 고객 운영을 관리하며 주 70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불평하지 않았다.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있다. 모든 성공적인 캠페인 론칭, 모든 빛나는 고객 후기, 목표를 달성한 모든 분기가 승리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박진우 부장이 나타났다. 그는 2024년 6월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중간 관리자 계층을 만들었을 때 미래 디지털에 합류했다. 박 부장은 41세 NYU MBA 출신으로 맥킨지에서 12년간 컨설팅을 한 어떤 방에 들어가든 전문 용어와 프레임워크로 즉시 대화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 최 대표님은 그를 우리의 리더십 역량을 확장하고 운영 대역폭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으로 소개했다. 나는 그 말들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한다. 박 부장은 내 직속 상사가 되었다. 갑자기 내가 몇 년 동안 독립적으로 운영해온 캠페인들이 진행되기 전에 그의 전략적 조언이 필요해졌다. 내가 6년 동안 보내온 고객 이메일은 품질 보증을 위해 그를 거쳐야 했다. 예전에는 간단했던 성과평가는 견고한 기여와 성장 기회, 임원으로서의 존재감과 같은 기업 용어로 가득 찬 모호한 것이 되었다. 첫날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무엇인지 짚어낼 수 없었다. 박 부장은 매끄럽고 카리스마 있었으며 회의에서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의문을 제기하면 당신이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데 능했다. 서연 씨, 지금 좀 방어적인 것 같은데 난 그냥 자네의 리더십 브랜드를 개발하는 걸 돕고 싶은 것뿐이야. 나는 나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가 방어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정말로 임원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게 무슨 의미이든 간에. 그러다 2024년 8월이 왔다. 최 대표님은 전사회의에서 2024년 4분기에 주요 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들은 새로운 C레벨 직책인 고객 전략 이사를 신설할 예정이었다. 모든 고객 관계를 감독하고 전체 고객 성공팀을 관리하며 최 대표님에게 직접 보고하는 역할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완벽한 자리였다. 나는 7년 동안 고객 관계를 관리해왔다. 모든 주요 고객, 모든 문제점, 모든 프로세스를 알고 있었다. 회의 후 여러 동료가 나를 따로 불러 말했다. 그거 서연 씨 자리네? 그들이 말하는 건 서연 씨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잖아. 축하해. 드디어 내 공로를 인정해 주나 보네. 나는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고된 노력이 실제로 보상받을 것 같았다. 이틀 후 박 부장이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자, 그 이사직책 말이야. 그가 늘 그랬듯 의자에 기대 앉아 느긋한 권위를 풍기며 시작했다. 물론 자네가 강력한 내부 후보자이긴 하지만 기대치를 관리하고 싶어서 말이야. 인사팀에서 아직 직무기술서랑 보상 구조를 마무리하는 중이래. 이런 건 시간이 좀 걸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내가 물었다. 말하기 어렵지.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관료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준비할 게 있을까요? 업데이트된 포트폴리오나 사례 연구 같은 거요. 그는 손을 저으며 무시했다. 그들이 준비되면 내가 알려줄게. 지금은 그냥 하던 일 계속해. 3주가 지났다. 나는 박 부장에게 2번 확인했다. 2번 다 같은 대답이었다. 인사팀에서 아직 작업 중이야.
이런 일은 원래 느리게 진행돼. 10월 초가 되자 나는 불안해졌다. 4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들이 진지하게 나를 그 역할에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쯤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주간 1대1 미팅에서 박 부장에게 다시 물었다. 이사 직책 타임라인에 업데이트된 거 있나요? 그는 그 질문이 짜증난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서연 씨, 나도 자네만큼 답답해. 인사팀에서 계속 마무리 중이라고만 하잖아. 내가 재촉하고는 있는데 어떤지 알잖아. 그의 말투는 우리가 같은 팀이며 둘 다 느린 인사 프로세스의 희생자인 것처럼 암시했다. 나는 그를 믿었다. 왜 믿지 않았겠는가? 점심시간에 박 부장 책상 옆을 지나갔다. 그는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웃지 않을 일에 너무 크게 웃으며 통화 중이었다. 나를 발견하자 그는 수화기를 가리고 엄지를 치켜 세웠다. 끝까지 쇼맨이었다. 내 자리로 돌아와 나는 승진 패키지를 다시 읽었다. 지연된 것과 그가 의도적으로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 중 어느 것이 더 상처였는지 몰랐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에게 유리할 때까지는 그는 내 타이밍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조금 더 변화시킨 순간이 찾아왔다. 이 시점 나는 그가 재무팀 윤대리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다. 내가 모퉁이 뒤에 있는 것을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난 여전히 내 사람이 그 이사 자리에 더 적합했을 거라고 생각해 박 부장이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고 봐야지. 분기가 좀 더 지나면 인사팀에서 비교 검토를 허락해 줄지도 모르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나는 들었다. 이미 그분으로 배정됐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 그가 말했다. 그녀가 서명하기 전까지는 그러니 문은 열어두고 있다고 해두자고.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그는 단지 서류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 더 듣기 전에 나는 자리를 떴다. 복도가 낯설게 느껴졌다. 너무 밝고 너무 텅 비어 있었다. 모든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 같았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칸막이 문을 닫고 변기 뚜껑에 앉아 무릎에 팔꿈치를 올렸다. 아주 오랜만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분노가 아니라 몇 달 동안 내 밑에서 일했던 누군가가 나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체스판의 말 정도로 여겼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게임이 예전 같아 보이지 않았다. 책상으로 돌아오자 박 부장이 다시 의자를 굴려와서는 내 파티션에 펜을 두드렸다. 이 챔피언.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그가 시작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중에 얘기하죠. 그가 눈을 깜빡였다. 무슨 일 있어?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아직은요. 나는 그가 따라오기 전에 이지은 이사님 사무실로 걸어갔다.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심장 박동은 불안정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확인할 게 있어서요. 내가 말했다. 혹시 제 승진 검토를 연기해달라고 제 상사가 요청한 적이 있나요? 그녀의 표정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변했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모든 걸 처리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가 풀렸다. 매듭이 풀리면서 더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남았다. 내 발밑의 땅이 더 이상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내가 내 조건대로 무언가를 만들기로 선택한다면 단단해질 수 있었다. 이지은 이사님 사무실을 나왔을 때 박 부장이 내 책상 근처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얘기였어? 그가 가볍게 물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상사를 본 게 아니었다. 침묵을 순종으로 착각한 사람을 보았다. 얘기할 거예요. 나는 다시 말하고 노트를 집어들고 계단 쪽으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가 나를 따라왔다. 무슨 얘기?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몰랐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분노 때문은 아니었다. 그 감정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이 이전에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지 못했던 조각들을 계속해서 맞춰 나갔기 때문이다. 눈을 감을 때마다 지난 몇 달 동안 누군가의 지문이 온통 묻어 있는 것이 보였다. 예산 문제로 마감일을 재조정하던 박 부장, 회신하기 전에 자신을 이메일에 참조로 넣으라고 주장하던 박 부장, 이미 승인된 것들의 초안을 요구하던 박 부장, 승진, 새로운 책임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라고 나를 다독이던 박 부장. 아침이 되자 그 패턴은 더 이상 패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도였다. 나는 구시 직전에 커피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고 즉시 박 부장이 자기 것이 아닌 무언가를 지키는 새처럼 내 책상 위를 맴돌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이, 그가 억지로 밝은 척하며 말했다. 어제 일찍 갔더라. 일찍 가지 않았어요. 내가 대답했다. 정시에 퇴근했어요. 그가 눈을 깜빡였다. 아, 그래. 미안. 자, 들어봐. 오늘 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브리핑해야 할 프로젝트 변경 사항이 있어. 지금은 안 돼요. 그가 얼굴을 찌푸렸다. 우리 서로 맞춰야 해. 그럴 거예요.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다만 부장님이 타이밍을 정하는 방식으로는 아니고요. 무언가 그의 눈에서 흔들렸다. 경련, 균열. 그는 미소로 그것을 덮으려 했지만 나는 마침내 그것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웠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알아야 할 거라도 있나? 그것이 그가 통제력을 잃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였다. 박 부장은 자기가 이곳을 운영하는 척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나는 방금 그가 내 주위에 그린 원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제가 준비되면 부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내 핸드폰이 울렸다. 이지은 이사님으로부터 온 이메일이었다. 요청하신 대로 최 대표님을 참조로 추가합니다. 첨부된 모든 승진 관련 커뮤니케이션 타임라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스크롤을 내리자 내 안에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희망이 아니라 추진력이었다. 인사팀이 보낸 모든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다. 날짜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2달 전의 것, 7주 전의 것, 6주 전의 것, 모두 읽음 확인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박 부장이 답장했다. 나는 타임스탬프를 보았다. 그는 매번 몇 분 안에 답장했다. 정중하고 차분하며 안심시키는 메시지들이었다. 타이밍 좋네요. 제가 그녀를 준비시키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서명할 겁니다. 그는 다리인 척하면서 벽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압도되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명료함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 위해 책상에 손바닥을 짚었다. 그는 단지 내 승진을 지연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는 나를 교체하려고 했다. 나는 일어나서 곧장 이지은 이사님 사무실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박 부장이 내 뒤에서 불렀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표정을 부드럽게 하며 올려다보았다. 타임라인 받았어요? 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왜 제 상사가 이미 승인된 승진을 미루려고 했을까요? 그녀는 진실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그러하듯 망설였다. 그의 의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가 외부 후보자를 팀에 합류시키기 위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다는 건 말해줄 수 있어요. 방이 갑자기 더 작게 느껴졌다. 무슨 후보자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서연 씨가 4분기에 배정받은 그 역할이요. 그 역할. 그래, 나는 천천히 뒤로 기댔다. 내 가슴 속 무언가가 조용하고 정확하게 부서졌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거의 마지못해 덧붙였다. 그가 서연 씨의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을 기다리자고 주장했어요. 서연 씨가 준비되지 않았다고요. 그 문장은 내 갈비뼈 밑에 박혔다. 상처가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신뢰했던 누군가가 천천히 내 서사를 다시 쓰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최 대표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대표님은 서연 씨의 성과 지표가 팀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대표님이 직접 서연 씨를 승인하셨어요. 나는 침을 삼켰다. 대표님은 이 지연에 대해 아시나요? 저희가 전체 스레드를 보내드렸어요. 잠시 멈춤. 오늘 아침에요. 내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안정되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너무나 깨끗하게 딸깍 소리를 내며 정렬되는 것이 거의 운명처럼 느껴졌다. 내가 책상으로 돌아올 때 복도는 다시 익숙하게 느껴졌다. 벽, 창문, 조용한 환기 시스템의 윙윙거림.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박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불안해 보였다. 체중을 이리저리 옮기고 손바닥에 펜을 두드렸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다. 나는 커피를 내려놓았다. 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가 억지로 웃었다. 좋아. 오늘은 신비주의 드라마 주인공 놀이를 하는 날인가 보군. 이지은 이사님이 저에게 이메일 타임라인을 보내주셨어요. 그의 입이 살짝 열렸다. 그의 가면이 미끄러지는 순간이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나는 보았다. 그의 입꼬리에 미세한 떨림, 그의 눈은 왼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흔들렸다. 그는 가지고 있지 않은 대본을 찾고 있었다. 자네는 이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 못해. 그가 재빨리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소식을 전하기 전에 기대치를 관리해야 했어. 소식을 숨겼다는 말씀이시죠? 그의 말투가 날카로워졌다. 봐. 때로는 리더십에 선택적 타이밍이 필요한 법이야. 선택적 타이밍이요? 내가 조용히 되물었다. 그걸 그렇게 부르나요? 그가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내 말 들어. 난 자네를 위해 좋은 일을 해주고 있었던 거야. 좋은 일이요? 내가 그 패키지를 너무 일찍 줬다면 자네는 얼마나 큰 책임을 지게 되는지 이해도 못한 채 서명했을 거야. 지난 8개의 캠페인을 제 시간에 완수한 건 저예요. 그건 운이었지. 그가 쏘아붙였다. 방이 조용해졌다. 그 자신의 숨결마저 그가 선택한 단어에 걸렸다.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는 부드러운 톤으로 바꾸려 했다. 봐, 내가 이사님하고 얘기해서 이거 바로잡을게.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 알았지? 하지만 변화는 이미 일어났다. 그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그는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마침내 내가 명확하게 보게 된 사람이었다. 제 승진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내가 간단히 말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섣부른 짓 하지 마. 왜요? 내가 물었다. 결국 부장님의 후보자가 자리를 못 얻을까봐 두려우신가요? 그의 눈이 살짝 커졌다. 가장 작은 고백. 나는 그를 지나쳐 자리에 앉았다. 그는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왔다. 우리 서로 맞춰야 해.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아니요. 나는 노트북을 열며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정호의 최 대표님이 내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 오늘 오후 3시에 봅시다. 박 부장이 같은 이메일을 읽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손은 실제로 떨렸다. 다른 사람에겐 보이지 않았겠지만 나는 그 미세한 떨림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내가 그를 안 이후 처음으로 박 부장은 두려워 보였다. 내가 아니라 자신이 쌓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을까봐.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이 왔다. 오후 3시 12분 내가 최 대표님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박 부장이 빠르게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초대받지 않은 채 그는 자기 뒤로 문을 닫았다. 몇 초 동안 복도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사무실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의자일 수도, 그저 책상을 치는 손이었을 수도 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리 지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날카롭고 단호한 문장들이었다. 1분 후 문이 열렸다. 박 부장이 나왔고 그는 통제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방금 빼앗긴 사람처럼 보였다. 최 대표님이 나를 안으로 불렀을 때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문 닫아요. 그가 말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내가 자리에 앉자 그는 의도적으로 보이는 차분함으로 나를 보았다.
얘기 좀 합시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는 땅이 내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최 대표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한숨을 쉬거나 무언가를 부드럽게 만들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연구한 보고서를 보는 사람처럼 나를 보았다. 차분하고 직설적이며 모든 정보를 파악한 채로 자네 상사와 이지은 이사님 사이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검토했소. 그가 말했다. 지난 18개월간의 자네 성과 지표도 검토했고, 그는 잠시 멈췄다. 자네는 우리가 설정한 모든 기준을 꾸준히 초과 달성했더군. 나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내 목소리를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뒤로 기댔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유감스럽소. 자네는 몇 달 전에 승진 패키지를 받았어야 했어. 그 지연은 부적절했고 내가 보기엔 의도적이었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니 진실이 다르게 느껴졌다. 더 무겁지 않고 더 깨끗하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소. 그가 계속했다. 오늘 중으로 수정된 승진 패키지를 받게 될 거요. 새로운 조건은 그대로 유효하고 자네의 리더십 역할도 유효하오. 그의 눈이 살짝 좁아졌다. 그리고 다음 분기 동안은 나에게 직접 보고하게 될 거요. 드라마도 복수도 없었다. 그저 구조가 제자리로 옮겨가는 것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얻어낸 거요. 그러고는 거의 afterthought처럼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어떤 일이든 나에게 직접 오시오. 내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이해된 일이었다. 내가 일어나서 떠나려고 할 때 그가 더 조용히 덧붙였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결과를 내주시오. 자네는 여기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박 부장은 휴게 공간에서 잡지를 뒤적이는 척하며 앉아 있었다. 그가 빠르게, 너무 빠르게 고개를 들었다. 마치 엿듣다 걸린 아이처럼.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가 꽉 조인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를 지나쳐 걸었다. 하셔야 할 말씀 전부 다 하셨어요. 그가 복도를 따라 나를 쫓아왔다. 애매하게 말하지 마. 내일 팀 미팅 전에 메시지를 맞춰야 하잖아.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그가 걸음을 멈췄다. 그게 무슨 뜻이야? 다음 분기부터는 대표님께 직접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에서 숨이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작고 날카로운 한숨,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에 대한 체념에 가까웠다. 그 후 오후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이메일이 오고 갔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웃었다. 누군가 주방에서 생선을 데워서 15분 동안 사무실의 악당이 되었다. 평범한 리듬이 돌아왔지만 바닥에 무언가가 다르게 느껴졌다. 더 가볍게. 오후 4시 38분 내 받은 편지함이 울렸다. 제목 서명용 업데이트된 승진 패키지. 나는 그것을 열었다. 모든 조건이 거기에 있었다. 연봉 1억 8,000만 원으로 인상, 보너스 구조, 리더십 책임, 시작일. 그가 지연시키려 했던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에 도착했다. 나는 맨 아래로 스크롤하여 서명을 눌렀다. 그 작은 디지털 확인음이 마치 문이 깨끗하게 닫히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오후 5시, 내가 짐을 쌀 때 박 부장이 다시 내 책상으로 다가왔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깨는 굳어 있었다. 저기, 그가 시작했다. 일이 좀 꼬인 건 알지만 우리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요?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일했잖아. 아니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같은 건물에서 일했어요. 그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그가 움찔했다. 감정적으로 구는군. 나는 웃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몇 초가 지났다. 그가 힘겹게 침을 삼켰다. 나에 대해 대표님께 말할 건가? 나는 가방 지퍼를 올렸다. 저는 부장님에 대해 누구에게도 가지 않았어요. 저는 진실을 찾아갔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저절로 처리됐죠.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망쳤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인정은 증인이 필요 없다. 그가 뒤로 물러섰다. 그럼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에요. 내가 간단히 말했다. 연설도 복수극도 없이 그저 끝이었다. 나는 사무실을 걸어 나왔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의 공기는 더 날카롭고 밝게 느껴졌다. 가슴속 무언가를 깨우는, 마침내 더 깊은 곳에서 숨 쉴 수 있게 된 것 같은 그런 시원한 저녁이었다. 나는 차에 잠시 앉아 핸들에 손을 얹고 건물에서 작은 무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요란한 종류의, 그것은 더 꾸준한 무언가. 이 장은 끝났다고 말하는 조용한 내면의 딸깍 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저녁을 만들었다. TV도 소음도 없이 그저 도마에 닿는 칼소리, 펜이 지글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내 아파트는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몇 달 동안 묵은 공기가 가득했던 창문을 누군가 열어젖힌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나중에 나는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확인했다. 이지은 이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다시 한번 축하해요. 월요일부터 리더십 온보딩이 시작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극적인 것은 없었다. 그저 단순하고 단단한 단어들이었다. 월요일, 모든 것이 정말로 바뀌었다. 최 대표님은 나를 리더십 동기화 회의에 초대했다. 내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이었다. 내가 들어섰을 때 몇몇 관리자들이 나를 알아보려는 듯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박 부장은 그곳에 없었다. 최 대표님이 나를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김서연 이사가 4분기 롤아웃을 이끌게 될 겁니다. 몇몇이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말했다. 진작 그랬어야죠. 회의가 시작되었다. 문제, 해결책, 마감일, 구조, 진짜 전략, 진짜 주인의식.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나는 더 이상 오르막길을 싸우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내가 속한 곳에 서 있었다. 회의 후 내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박 부장의 사무실을 지나쳤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는 안에 혼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내가 본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다. 그는 내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도 멈추지 않았다. 그날 오후 늦게 이지은 이사님이 팀 전체에 공지를 보냈다. 즉시 효력 발생. 모든 캠페인 리더는 다가오는 분기 동안 최 대표님께 보고하게 됩니다. 박 부장의 이름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오후 6시 나는 컴퓨터를 끄고 재킷을 집어들고 몇 달, 어쩌면 몇 년 만에 느껴본 적 없는 평온함으로 정문을 걸어 나왔다. 승리의 행진도 아드레날린도 남은 분노도 없었다. 그저 조용하고 꾸준한 올바름의 감각뿐이었다. 집으로 운전하는 길에 극적인 일은 없었다. 음악이 고조되지도 않았고 상징적인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운전했다. 같은 길, 같은 신호등, 같은 커브길. 하지만 운전대 뒤의 사람은 같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열쇠를 놓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무언가 내 머리 위를 맴도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인사팀이 그 말을 했던 회식 자리에서 형성되었던 내 안의 매듭이 마침내 풀렸다. 내 새로운 역할에 들어선 지 2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사무실 근처 커피숍을 지나가다가 박 부장 밑에서 3년 동안 일했던 시니어 분석가 중 한 명인 한유라 씨와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자 멈춰섰다. 이사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창가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그냥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녀가 시작했다. 이사님과 박 부장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님이 대표님께 직접 보고하기 시작한 이후로 상황이 달라졌어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떻게요? 박 부장님이 더 조용해지고
덜 통제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지은 이사님이 다른 직원들과 관련된 그의 과거 결정들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이사님의 상황이 문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나는 내부 고발자나 영웅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저 정당하게 내 것을 찾으려고 했을 뿐이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다행이네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잠시 더 앉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도시는 평소의 속도로 움직였고 개인의 고군분투에는 무관심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자부심. 시끄럽고 연기하는 종류가 아니라 힘들 때도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조용한 종류의 자부심이었다. 11월 말 박 부장은 떠났다. 극적인 해고도 공개적인 발표도 없이 조용한 퇴장이었다. 어느 날 그의 사무실은 노트와 액자에 담긴 증명서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다음 날은 텅 비어 있었다. 시설팀 직원이 와서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아갔다. 나는 그가 다른 기회를 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우리가 나가달라고 요청했다는 뜻의 기업 용어였다. 이지은 이사님이 어느 날 오후 커피를 마시며 개인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최 대표님이 그의 관리 이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사님 겉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연 사례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류했던 다른 기회들이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커피를 저었다. 얼마나 많았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건 사건이에요. 흥미롭게도 모두 여성이었죠. 그녀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사님이 목소리를 낸 것이 상황을 바꿨어요. 다른 사람들도 나설 수 있는 허락을 준 셈이죠. 나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이 단지 내 승진, 내 경력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패턴은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그것을 깰 때까지 반복된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내가 물었다. 새로운 평가 프로세스, 승진을 위한 직접 보고 라인, 더 많은 투명성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사님이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조용히 주장해오던 것들이죠.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 자신의 싸움에서 이긴 것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그 싸움이 일어나게 한 시스템을 바꾼 것이다. 12월은 늘 그렇듯 바쁘게 찾아왔다. 연말 파티, 연말 평가, 새해 예산 계획.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말 그대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최 대표님은 나를 임원 전략 회의에 초대했다. 내가 한 번도 참여해 본 적 없는 자리였다. 방은 생각보다 작았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으며 사람을 중요하게 느끼게 하도록 디자인된 듯한 긴 회의 테이블이 있었다. 나는 들어가서 중앙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상석은 아니지만 맨 끝도 아닌 바로 내가 속한 곳에 최 대표님은 분기별 실적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매출은 18% 증가했다. 고객 유지율은 94%였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겼고 그러다 내 이름이 적힌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우리 고객 전략 부문이 이번 분기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습니다. 그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김서연 이사팀은 12개의 주요 고객을 확보했고 리스크가 있다고 간주되던 8개의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이사님의 접근 방식을 설명해 주시죠. 순간 나는 겸손하게 말하고 공을 돌리고 팀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하려는 옛 본능을 느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하지만 나는 리더십이란 실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승리도 책임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설명했다. 내가 만든 시스템, 내가 쌓아온 관계, 혼돈을 일관성으로 바꾼 프로세스들을 내가 끝마쳤을 때 방은 잠시 조용했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이 쳤다. 그러자 방 전체가 박수를 쳤고 나는 뒤쪽에 서서 미소 짓는 최 대표님을 보았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그 조용한 미소였다. 그 후 적어도 12명의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야기했다. 다른 부서의 이사들이 조언을 구했고 관리자들은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했다. 심지어 우리 파트너 회사 중 한 곳의 CEO는 내 연락처를 물어보았다. 하지만 내게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는 CFO인 캐롤라인이라는 여성과의 대화였다.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이 업계에 23년 있었는데 이사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을 본 건 손에 꼽을 정도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진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락을 기다리죠. 이사님은 그냥 만들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녀가 살짝 몸을 기울였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다시는 누구도 이사님을 작게 만들게 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진심이었다. 2월에는 새로운 시험이 있었다. 최 대표님은 내가 구축한 팀 문화를 지켜달라며 새로운 시니어 직책 후보자 면접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첫 번째 후보자는 아이비리그 출신의 엘리트 회사 경력을 가졌고 모든 적절한 전문 용어를 구사했다. 하지만 그가 말할수록 나는 그 패턴을 알아차렸다. 팀의 승리를 자기 공으로 돌리고 주니어 채용 담당자의 말을 끊고 연습한 미소로 칭찬을 구걸하는 모습. 박 부장에게서 본 적이 있었다. 면접 후 최 대표님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어떻게 생각해요? 서류상으로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 팀에는 맞지 않아요. 왜 아니죠? 박 부장님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최 대표님의 표정이 바뀌었다. 더 말해봐요. 리더처럼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리드하는 것보다요. 협업 없이 공로를 원해요. 그를 고용하는 것은 경험 문제를 해결하지만 우리 문화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님 판단을 믿겠소. 다음 후보자. 그 작은 순간이 모든 것을 의미했다. 내 목소리가 중요했다. 내 경험이 회사의 미래를 형성했다. 3월이 되자 내 팀은 8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우리는 더 큰 고객들을 다루고 기록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원했던 종류의 팀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치보다 기여를, 겉모습보다 실력을 가치 있게 여기고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팀. 어느 날 오후 6개월 전에 입사한 똑똑한 신입사원 클레어가 내 문을 두드렸다. 그냥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전 직장에서는 상사가 제 모든 작업을 가로챘어요.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사님 덕분에 제가 왜 이 일을 사랑하는지 다시 깨닫게 됐어요. 클레어 씨가 자리를 얻어낸 거예요. 내가 말했다. 나는 이미 거기에 있던 것을 봤을 뿐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 이상이에요. 4월 박 부장이 링크드인으로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불안감, 코칭, 후회를 언급하며 사과했고 내가 잘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3번 읽고 지겨움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으며 간단히 답장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마무리의 필요성도 없었다. 나는 이미 온전했다. 여름이 되자 미래 디지털은 변모했다. 5번째 사무실, 60명의 신규 채용, 매출은 1영억 원을 향해 가고 있었다. 분기별 전사회의에서 최 대표님은 나를 지목했다. 그 성장의 상당 부분은 우리 고객 전략 이사인 김서연 이사의 리더십과 비전 덕분입니다. 이번에는 공을 돌리지 않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박수를 받았다. 그 후 한유라 씨가 창가에서 나와 합류했다.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뭐가요? 주목받는 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네요. 이사님이 이곳을 우리 모두를 위해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바꾼 거죠. 내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함께. 나는 그 회사 회식, 공중에 멈춘 젓가락, 하나의 부주의한 문장으로 드러난 거짓말을 회상했다. 나는 인내가 보상받을 것이라 믿으며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낸 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날 저녁 나는 같은 길로 집으로 운전했다. 하지만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시험받았고, 무시당했고, 거짓말에 속았고, 거의 교체될 뻔했다. 그리고 나는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번성했다. 조용한 아파트에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따랐다.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우리 딸 생각나서 사랑한다. 나도 답장했다. 저도 사랑해요. 밖에서는 도시가 수많은 이야기로 맥박치고 있었다. 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닌 진실로서 제자리를 찾았다. 당신의 가치는 누가 그것을 보느냐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때 당신은 움츠러들지 않는다. 당신은 당당히 선다. 당신은 자신을 선택한다. 그날 밤 회식에서 형성되었던 꽉 조이고 숨막히던 매듭은 마침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자유가 있었다. 일이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의심으로부터, 허락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내가 충분한지 궁금해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였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